안녕하세요. 아직도 추석만 다가오면 이날 일이 어제처럼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는데요. 저도 처음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절이 너무 기다려지는 날이 됐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날 큰 사건을 한번 겪은 뒤로는 손 많이 가는 음식 준비 대신에 서로 잘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하루씩 번갈아 가며 초대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스트레스 하나 없이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끈끈해진 데는 서로 위기를 넘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형제들 우애만큼이나 며느리들끼리 사이도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친언니 동생 같은 느낌까지 든답니다. 시부모님이 없으니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자는 생각이 더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그날 일을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호감 있게 지내던 남편이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문득 매일 보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 허전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했고, 그때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안정을 찾은 뒤여서 그랬는지 남편은 누구와도 연애 같은 건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심 남편을 위해서라도 빠져주는 게 맞나? 마음을 숨겨야 하나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냥 묵묵히 남편 시험 준비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 정식으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 모습을 봐서인지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2년 만에 시험에 합격한 남편은 제가 하려던 말을 저에게 먼저 했죠.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다려준 거 다 알아요. 부담될까봐 이야기 먼저 안 꺼냈던 것도 알고 있고요. 2년 동안 나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합격한 뒤에 고백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안 돼요. 나 시험 떨어진 것보다 더 슬플 것 같으니까.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던 남편과 저는 시험 후에 짧은 연애 뒤에 바로 결혼 약속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혼자인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골이었는데 가는 내내 얼마나 떨었는지 휴게소에서 음식도 안 먹히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는 제 처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아무 걱정 말라는 얼굴로 본인 가정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지금 잘 지내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25년 만에 어머니랑 다시 만난 거거든. 난 태어나서부터 엄마는 본 적이 없었지. 형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고. 오래전에 두 분이 이혼하고 양육권이 아버지한테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줄 알고 그리워만 하면서 평생을 사셨대. 정말?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엄마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엄마가 죄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안 맞는 부분도 많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다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있어. 그리고 가보면 당신 편은 둘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제 편이 둘이나 있을 거라는 그 말 뜻을 그때 알았죠. 저를 보러 미리 와 있는 형님과 동서가 너무 따뜻하게 마당에 나와서 절 맞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반가워요.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네요. 배고프죠? 형님 한 분 더 생긴다고 해서 저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잠도 못 자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까다로운 분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소녀 같으세요. 우리한테도 딸처럼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아들만 셋이라서 그런지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긴장할 거 없고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해도 괜찮아요. 혹시 난처하거나 하면
우리 얼굴 쳐다봐요. 꼭 몇 년 전 제 모습 보는 것 같네요. 이게 막상 집 앞에 딱 오면 그때부터 더 긴장되더라니까요. 정말로. 그래도 어머니 좋아하는 꽃도 사오고 어머니가 딱 좋아하는 선물이다. 감사해요. 두 분 덕에 긴장이 조금 풀리네요. 그리고 현관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들뜬 얼굴로 제 손을 잡더니 처음 본 게 무색할 만큼 제 손을 꾹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의 손에 느껴지는 온기가 저를 편안하게 해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새 아들의 사진이 곳곳에 액자로 걸려 있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어릴 때 모습이 놓여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한눈에 알겠더군요. 얼마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한 분인지 말이에요. 저도 그 거실에 앉아서 저를 둘러싼 시댁 식구들 얼굴을 찬찬히 보는데 좋은 가족들이 생겼다는 생각에 결혼해서 남편이 생긴 것보다 몇 배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건 몰라도 집안 화목한 것 하나는 자랑할 수 있다. 보다시피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여유로운 것도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식구들만 모였다 하면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는다고 그래. 너도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된다. 가족 모이고 그러는 거 피곤해하고 성가셔하지 말고 형님하고 동서도 많이 도와줄 사람이니까 같이 잘 지내면 될 것 같아. 어머니 말씀대로 뭐든 많이 도울게요. 말만 하세요. 부족한 형님이지만. 아니에요. 전 혼자 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가족들 많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좋은 분들이 가족으로 생긴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그러면 됐다. 다른 말이 뭐가 더 필요하니? 우리 식구로 잘 왔어. 얼른 밥부터 먹자. 손님이니까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넣어주려고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만 먹어다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오면 저도 꼭 도울게요. 막상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그 일을 묻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까 싶었는지 됐다는 말로 모든 걸 끝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던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당부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난 있잖니. 과거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 어떤 사람은 추억으로 살아서 좋다고들 하지만 말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과거 이야기가 좀 많이 아프거든.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느낄 죄책감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들한테는 너무 크게 빚진 일이지. 그래서 옛날 일보단 지금 앞으로를 더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괜히 옛날 일 들춰서 뭐하겠니? 그래서 나도 네 과거 묻지 않은 거야. 너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아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한 가지 당부를 새겨듣고 우린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들도 가족들에게 소홀하지 않는 효자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만 생겨도 무조건 형제들과 저까지 챙기면서 사다 주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어머니가 말했던 가족 화목한 게 자랑이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좋은 건 아닌데 저번에 보니까 형수님이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샀어요. 싱싱한 걸로 골랐으니까 드세요. 아유, 감사해요. 그이는 이런 것도 시켜야 사오는데 덕분에 좋은 거 먹어보겠네요. 그냥 가시지 말고 잠깐 들어왔다 가세요. 안 그래도 동서한테 제가 줄 게 있었거든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뭘 또 사셨어요? 동서가 그릇 모으는 걸 좋아한다던데 마침 주려고 사둔 게 있었거든요.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세일하는데 동서가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형님 한 분 더 생겼는데 꼭 친언니 생긴 것 같다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무뚝뚝한 남편의 오빠밖에 없어서 어릴 때부터 언니를 그렇게 갖고 싶다고 노래를 했대요. 근데 두 분 다 마음 써주시는 것도 많고 한 번씩 나가서 수다 떨고 그러고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생긴 기분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다시 가족을 찾은 기분도 들었고 서로 뭐든 챙겨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이대로만 지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이라서 어머니가 시원한 콩국수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솜씨지만 형님하고 동서와 나눠서 오이도 썰고 면도 삶으면서 주방에서 준비를 도왔어요. 나가서 사 먹으면 이거 한 그릇에 얼마 안 되지만 집에서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들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 내가 콩국수는 옛날부터 가게해도 되겠다는 소리 들을 만큼 잘했다. 특히 우리 첫째가 그렇게 내가 만든 콩국수를 좋아해. 아이 어릴 때부터 이것만 해주면 몇 그릇을 해치웠다. 양 넉넉하게 해서 콩물 만들어 뒀으니까 이따가 다들 싸갖고 가. 그런데 한참 맛있게 콩국수를 나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캑캑대면서 토를 하더니 바닥에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혼비백산이 됐죠. 어머 여보 갑자기 왜 그래? 급히 먹어서 그래? 아니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너 어디 아프니? 괜찮아. 여보 힘들면 다 토해 뱉으라고. 이 사람 피부까지 지금 다 빨개요. 아무래도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토하게 일단 앉혀서 도와주세요. 어디 아픈 거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이야. 빨리 전화부터 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알았어. 119부터 부를게요. 일단 형 바닥에 눕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아주버님은 병원으로 향했고 놀라서 몸이 굳은 어머니를 달래는 게 동서와 제 일이었습니다. 어떡해요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 다 있대요. 별 문제는 없겠죠? 괜찮을 거예요. 아주버님 건강은 형님이 제일 잘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으셨잖아요. 일단 우린 여기서 기다리죠. 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연락 오면 그때 움직여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에 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주버님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콩국수를 먹자마자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얼마나 심하면 먹자마자 기도까지 막힐 정도였겠어요.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던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날 시어머니가 콩국수를 준비할 때 아주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면서 한껏 들떠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태 어머니가 만들었던 콩국수가 오늘 먹었던 것하고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 싶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주버님이 무사히 태어난 후 형님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황당한 표정으로 형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해. 자기 아들 땅콩 알레르기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동서도 들었지? 그날 어머니가 분명히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본인이 만들어주면 몇 그릇 먹고 그랬다고 했잖아. 네. 그 이야긴 저도 듣긴 했는데. 우리 남편은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랐더라고. 당연히 땅콩은 안 넣고 만들었을 거라고 해서 나도 어머니 무안할까 싶어서 대충 넘기긴 했는데 어머니한테 그날 일 아무리 물어도 말도 잘 안 해주셔? 혹시 치매 같은 거 아니겠지? 설마요. 그날만 깜빡하신 거겠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장남인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음식에 넣고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안 그래? 우리 남편이 어릴 때도 이것 때문에 실려가다 죽다 살아났다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나도 괜히 어머니 탓하는 것 같아서 더는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지? 너무 놀라신 것 같던데 그날 아마 미안해서도 더 말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그 이야기하면 또 펄쩍 뛰고 걱정돼서 잠 한숨도 못 자고 난리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말은 안 했는데 동서들도 혹시 어머니 치맥기 보이고 그러는지 이 기회에 잘 살펴줘. 우리끼리라도 좀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럴게요. 알겠어요, 형님.
그날 아주버님의 알레르기 사건은 어머니 치매 의심으로 일단락되었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은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자칫하면 어머니가 괜히 죄책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선에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일을 시작으로 계속 무언가 사건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 이 많은 사건의 시작이 이쯤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 나 멀리 요양원에 버리고 네가 이 집안 왕 노릇하려고?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보신 게 있으면 말이라도 해주세요. 저 절대로 그런 일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 논의해서 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면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네? 아이고, 저것 봐, 저거. 잡아떼는 것 봐.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네? 아유,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 미치겠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왜 빌어야 하는데요. 아우, 답답해 죽겠네, 진짜. 사람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죠, 어머니. 내가 너 정말 다시 봤다. 내가 다 들었어. 전국 요양원에 싹 전화 돌리고 자리 있냐고 알아보는 거. 어떻게 앞에선 착한 얼굴을 하고 시엠이 버리고 올 생각을 해. 이제 무서워서 너하고는 겸상도 하고 있기 힘들다. 나 자다가 끌려가서 모르는데 버려질까 봐 잠도 못 자겠다니까. 아휴, 어머니, 통화 목록이라도 뽑아서 보여드려요. 무슨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그러세요? 시어머니 호출로 급히 시댁에 가보니 형님과 갈등이 생긴 모양이었죠. 잠자코 듣고 있던 전 그래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는 형님이 그런 일을 혼자 멋대로 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죠. 나 정말 억울해, 동서. 내가 요양원 얘기 언제 입 밖에 낸 적 있어? 어머니, 그런데 형님이 그런 이야기는 저희한테도 한 적 없어요. 지금 니들도 속고 있어. 내 아들 어떻게 빼와야 좋을지 그게 지금 걱정이다. 저런 거 옆에서 살다간 나중에 우리 아들도 어디 갖다 버리려고 생각할 거야. 나 이제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어쩌면 좋니? 어? 이젠 저거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아. 그리고 절대 그 사건 이후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어머니가 먼저 꺼냈죠. 땅콩 한 줌 먹이면 그 길로 끝인데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들하고 사는 걸 어떻게 봐? 겨우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얘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 나 갖다 버리는 것도 이렇게 혼자 아무도 모르게 잘하는 내가 내 아들은 어쩌겠냐고. 옆에서 잘해주는 척하면서 독을 탈지 누가 알아? 어? 근데 어머니, 그날 음식에 땅콩 넣은 사람 어머니잖아요. 뭐야? 이게 어디 지금?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도 그 이야긴 그만하세요. 네? 제발요. 그날 이야기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제가 뭐 남편 땅콩이라도 넣어서 없앨 생각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너무 억울해서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니 손으로 넣으셨잖아요. 더 고소하다고.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난 뒤에서 보고만 있었다. 너희끼리 알아서 만들었잖아. 혹시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으시냐고요? 그래. 이 핑계였구나. 이거였어, 너. 차라리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이게 형님 노릇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시어머니는 형님의 도발에 고숨이 넘어갈 듯해서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던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서로를 의심하고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 착잡하더라고요. 금방 나 치매라고 몰아가는 거 봤지? 이러다가 내가 걔 손에 아무도 모르는 어디 시골에 버려지고 치매라서 내가 여기가 있었다고 몰아가면 난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끝이야. 치매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믿어줄 사람이나 있겠니? 그러다 우리 식구 얼굴도 못 보고
어디 요양원에 처박혀서 있다가 죽을 거다. 늙은이 약점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는 애가 또 어딨어. 이제 이 집안 네가 이끌 수도 있는데 넌 알아야지. 근데 어머니, 형님이 통화한 걸 언제 들으셨어요? 전번에 나 모르게 하는 걸 들었다. 정말이야. 날짜는 모르세요? 대충 시간이라도요. 아이,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기억해. 내 나이 되면 그런 건 모르지.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에게 형님이 언제 그런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지 물어도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어머니 혼자 넘겨짚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 어디서부터 꼬인 걸 풀어가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래? 당신한텐 무슨 말 없었어? 안 그래도 어제 형이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형수가 하는 통화를 들은 모양이야. 형수가 당연히 알아만 본 거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 귀로 들은 걸 어쩌겠어. 형님이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앞에서도 어머니 걱정만 하는 분이야. 그렇게 좋은 사이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다. 내 말이 형수가 여태 잘한 것도 다 엄마 입장에서는 가짜였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더 큰가 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문제고 좋게 해결됐으면 싶은데 정말 어렵다. 당신은 괜히 나서지 말고 있어. 일단 형이 엄마 집에 들어가겠대. 엄마가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라서 혼자 둘 수는 없는 것 같아. 형 걱정 때문에 전화만 한 통 안 받아도 난리가 난다네. 그래? 당신도 당연히 어머니 이야기가 먼저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날 어머니한테 어디서 들었냐 물어보니 말도 안 해주시던데. 어머니도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어. 내가 보니까 형님도 정말 억울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야지. 근데 지금은 당장 자기 모르는 차에 실어서 어디 버릴 것 같고 그런 모양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쭉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더 애틋하다는 거. 그렇다고 엄마랑 형수한테 증거 갖고 오라고 몰아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어른 얘기는 먼저 들어드려야지. 저는 다시 형님이 한 말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서 있어야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한테도 어려운 숙제였죠. 그렇게 아주버님이 시댁에 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됐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늦은 새벽에 마당 담을 넘어서 형님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건데요. 아주버님도 없던 집에 도둑을 보고도 형님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게 형님은 폐물부터 시작해 집안의 귀중품을 다 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 당한 형님에게 시어머니는 또 한없이 차가운 말이 뱉고 있더라고요. 저 돈도 지가 숨겼는지 어떻게 알아? 도둑 맞았다는 말? 아유, 난 못 믿겠다. 엄마는 형수가 일도 꾸몄다는 거야, 그럼? 형님도 새벽에 자고 있다가 무방비로 당했다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아니, 엄마는 왜 자꾸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요? 좋게 불 수 없어요? 너희는 다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러는 거야. 무서운 애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그날 통화하는데 아주 딴 사람이더라고. 요양원도 혼자 꾸며서 사고처럼 만들려고 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정말 소름이 돋아서. 그리고 애들 앞에선 아예 대놓고 치매온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해요. 머리 아프니까. 근데 형수 거기 혼자 있으려면 괜찮나? 이 일이 하필 나 없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솔직히 계속 혼자 그 집에 두고 난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미안해 죽겠다. 그 사람 경찰서 혼자 갔다 오고 그러는데 도울 일도 없고. 미쳤어? 뭘 도와 돕기는. 지금 너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부린 수작이라는 건 모르겠어. 너 거기 있었으면 어찌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 없애고 가. 다시 들어갈 거면. 참, 형 난처하게 왜 그러실까 모르겠네.
제가 형님하고 상의해서 일단 우리 집에라도 와 계시라고 할게요. 예전에 친구가 도둑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집에서 잠도 못 자고 결국 이사했거든요. 당분간은 저랑 같이 있을 테니까 아주버님은 어머니하고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보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 말을 하더군요. 이젠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셨죠. 너 그러다 큰일 당해.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아유, 저 혼자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심이 선 듯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 기회에 네 아버지 남긴 재산까지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아유, 내가 그날도 왜 나를 그 먼 시골만 골라서 보내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 일을 왜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혼자 알아보고 했겠어. 돈 때문이라니까. 형님과 갈등만 생각했지 유산 문제로 일이 커질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동서는 애꿎은 손만 계속 만지작대고 있었고 새형제도 이 이야기에 무슨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차피 난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돈 쓸 데도 없어서 괜찮다.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우리 사는데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 자꾸 이런 일 터질 때마다 가슴 졸이는 것도 명 짧아지는 기분이야. 네 아버지 땅이랑 처분해서 정리하고 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너희 셋한테 똑같이 나눠주마. 갑자기 무슨 재산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정리해주는 돈에 있어서는 날 믿고 따라다오. 나도 아들 셋이나 있고 우리 며느리들도 있는데 젊은 너희한테 정리 맡기면 편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쓸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정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선 서로 캐묻고 따지려고 들지 말고 받아. 알았지? 우리 그런 걸로 싸울 사람들 아니에요. 엄마도 알면서. 그래, 그래, 잘 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변함없이 우애 좋게 지내는 거야. 너희도 그게 내 자랑이었다는 거 알잖니. 갑자기 우리 식구가 이렇게 된 게 나도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 두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응? 네,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솔직한 말로 내가 걔 얼굴을 다시 편하게 볼 날이 올진 모르겠다만 그건 나중 문제고 너희끼린 문제없이 지내는 게 중요해. 형제끼리 다투고 돈 때문에 멀어지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있겠니? 엄마 입장에선 그것만큼 자식 잘 못 키웠다고 속상한 게 없어. 여태 엄마 노릇 못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난 지금도 우리 식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런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그 시간은 나한테 목숨보다 더 귀해. 알지? 돈보다 웃음 떠나지 않고 사는 게 내 행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유언이라 생각하고 서로 잘 챙기고 사이좋게 지내. 다들 알았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재산은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도 따를게요, 엄마. 세 사람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기다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제가 처음 이 집에 인사 오던 날 화기애애하고 따뜻하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더 정리를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선택을 믿어주고 이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전 집에서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졌죠. 형님, 지금 시댁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형님하고 싸움이 나서. 뭐요? 어떻게 형님이 거기로 오셨대요? 동서가 두 사람 떼놓고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내가 바로 남편이랑 아주버님한테도 연락할 테니까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다 모여서 해결하자고요. 절대 두 사람 그대로 두지 말고요. 알았죠?
밤늦게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문 앞에서부터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은 퇴근하고 오느라 더 늦어지는 모양이었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불난 집에 뛰어들듯 들어갔고 머리채까지 잡고 있는 형님을 제가 말리면서 시어머니와 떼놓으려고 애를 썼죠. 어찌나 두 사람 다 힘이 좋은지 동서랑 제가 틈에 껴서 한 명씩 맡아도 힘이 부족할 지경이더라고요. 저 버릇없는 년. 넌 사람도 잡아먹을 년 독한 년이야. 우리 식구들 너만 없었으면 지금도 하오 잘만 지냈다. 전부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갈라지고 이 꼴이 났다고. 네가 사람이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다 알고 왔어. 당신 우리 식구 좋아하네. 내가 다 까발려 볼까? 형님 그만하세요. 또 어쩌려고 여기로 오셨어요. 제발 대화로 풀어요. 네? 신고부터 해 빨리. 저게 날카로운 것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데 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라고. 셋째야, 가만히 있지 말고 너무 빨리 신고해서 경찰부터 데리고 와. 둘째야, 마당에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반 없애놔라. 뒷일 생각하지 말고 해. 우리가 이러다 죽게 생겼다. 내가 더는 안 당하지. 시어머니라고 제가 못해 할 줄 알아요? 두 분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신고할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은 더 격해져서 우리가 힘이 빠진 틈에 형님이 시어머니의 머리채까지 잡아채서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숨이 헉헉거리는데 정말 두 사람의 초인적인 힘에 밀려서 제가 다 힘없이 나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내 남편이 불쌍해서 온 거야. 내 분풀이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당신이 한 짓은 평생 빌어도 모자라. 오늘 머리털 싹 다 뽑아놔도 당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 야, 사진 찍어. 이거 지금 내 머리 잡고 흔드는 거 증거로 남기라고. 형님,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제발 놓으세요. 동서 어떻게 해봐. 그런데 이윽고 차 한 대가 서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어머니 앞으로 돌진을 해서 누군가 갑자기 멱살까지 잡고 흔들어 대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있던 저는 남편이 안 그래도 복잡한 이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를 치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상황을 왜 악화시키냐고. 엄마야, 엄마. 너 어두워서 사람 잘 안 보이니? 놔. 누가 엄마야? 엄마는 피도 안 섞인 놈이. 뭐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남편을 말리러 간 사이 남편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이라서 믿고 자기 배로 낳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친어머니인 줄 알고 모셨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지. 당신이 한 짓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덮어씌워. 차라리 돈을 들고 가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줄 알았어? 어떻게 우리를 다 거지 만들 생각을 했냐고. 아니 아주버님 친자식이 아니라뇨. 여보 무슨 말이야. 전 정말 기함을 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았죠.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맞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시동생과 아주버님도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과 형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노려보며 한 줄로 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선이 모두 형님을 향하자 형님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요. 그래도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이상한 누명 씌운 것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해서 알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멀쩡한 남편하고 사이까지 갈라놓고 친자매처럼 사이 좋게 지내던 동서들까지 어머니 편에 세우고 그러면서 우애 좋게 지내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답이 나오던데요. 엄마야, 얘가 또 무슨 소리야? 늙은이 뒷조사를 했단 말을 아주 당당하게도 하네. 어머니 새 아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뭐? 그게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답해보세요. 말씀해보시라고요.
설마 같은 병원 출생인데 그것도 몰라요? 지금 너희 제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냐? 누가 널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의심 안 하게. 키운 거 좋아하시네. 여태 얹혀 산 거지. 갑자기 가물가물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계속 헛기침만 해대더군요. 이를 부득 깔고 있던 형님은 더 봐줄 것도 없다는 것처럼 연신 말을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다 지웠어? 친구한테 들은 일 쥐어짜내려니까 힘들죠? 옛날 일 나는 다 지워버려서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땅콩 알레르기 있는 것도 몰랐겠지. 뭐 어릴 때부터 당신이 그걸 만들어줘서 남편이 먹었다고? 거짓말도 정도 것이지. 난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혹시 치매가 와서 걱정했는데 걱정이 아니라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걸 한참 잘못 짚었더라고요. 당신 친구는 어디 가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남의 집 와서 엄마 노릇하고 앉아 있어요. 뭐 하시냐니까. 대체 얘는 무슨 소리를 칫거리는 거야? 너 억지 쓰는 건 못 보겠다 내가. 억지 쓰고 있는 건 당신이지. 가짜 엄마 노릇하면서. 세 형제가 모두 죽일 듯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자 겁에 잔뜩 질려서 몸을 움츠린 채 세 사람을 향해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모두 더러운 것 온다는 듯이 피할 뿐 누구 하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안 난다는 그런 치사한 핑계는 도리어 세 형제의 화를 더 돋굴 뿐이었죠. 그런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살 보더니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래, 내가 실은 이혼하고 나서 서류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아버지한테 양육권까지 뺏기는 바람에 엄마라고 할 자격도 없었지. 서류상으로도 이상한 부분이 많을 거야. 알아, 안다. 떨어져 산 세월도 길고 친엄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희 셋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건 사실이다. 그냥 너희 어릴 때 기억이 조금 없을 뿐이지. 여태 너희 옆에 내가 있었어. 왜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야? 어? 끝까지 이런 식이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간을. 소꿉놀이도 정도 것이지. 아니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너희밖에 없어. 내 전부야 정말. 어르신, 전부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라니? 누가 아무나야. 엄마가 어떻게 너희를 만나고 싶었는지 알면서. 제발 우리끼리는 이러지 말자. 남의 식구 말 듣고 우리가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되겠어. 그리고 얼굴이 시뻘개진 시동생은 곧 시어머니를 들이받을 판이더라고요. 그 입 안 다물어? 미안하면 닥치고 있으라고. 아무리 당신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하고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 일은 절대 못 넘어가. 이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엄마까지 다 우습게 만드는 일 있는 거 모르겠어요. 당신 쇠고랑 차게 생겼다고. 말 조심해 지금부터. 그만해라 그만해. 오죽했으면 엄마 노릇까지 하면서 돈 챙길 생각을 했겠냐. 속은 우리가 잘못이지. 졌던 인간들은 법으로 해결해야지. 절대 말로 해서 될 것들이 아니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형님이 대문 쪽에서 남자 한 명을 끌고 들어오더니 시어머니 옆으로 밀치더군요. 남자 입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누가 엄마예요? 저희 집 들어온 도둑인데 얼굴 아시죠? 감방 보내도 괜찮겠어요? 뭐? 도둑? 도둑이면 당연히 벌 받고 옥에서 살아야지. 왜 나한테 묻니? 그 말에 형님과 남편은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뻐꾸기 새끼가 하는 짓보다 더하네 이 여자는. 와, 아들까지 팔고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제대로 말하세요 어머니 입으로.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이 사람도 몰라 나는. 그리고 형님의 눈치만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남자, 시어머니의 친아들은 그제야 우리 앞에서 모든 사태를 실토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던 게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죠. 엄마 미안해. 엄마가 시킨 대로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잡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다 걸려서 말했어.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 안 하면 나 합의 절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도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빨간줄 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다 엄마가 시켜서 앉으시기도 하고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뭐라고? 아유, 이 멍청한 게. 알고 보니 형님은 집에 든 도둑을 잡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게 된 눈치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남편 친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외국으로 떠난 뒤에 일부러 접근해서 엄마 노릇을 하다가 돈을 빼낼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 죄 없는 형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야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 분노한 삼형제는 똘똘 뭉쳐서 시어머니의 물건을 하나둘 마당으로 꺼내서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놔, 더는 못 참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라고 기회를 줘도 저 여자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잖아. 감히 어디서 우리 엄마 노릇을 하는데 저딴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죄야. 엄마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단 한마디에 군소리 없이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은 누명이나 씌워서 돈 챙길 궁리나 하고 있었지?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우리 만났던 것부터 없던 일로 싹 다 태워서 아무것도 안 남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저 사람 가슴에 상처되게 한 것까지 갚아줄 거야. 그래, 해보자. 아무것도 안 남게 해서 내보내자. 싹 태워버려. 난 이 집도 그냥 없애버리고 싶네 확. 둘째 형님, 우리도 짐 하나씩 옮겨서 내놓죠. 네, 그래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문까지 몸으로 막아서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비켜요? 안 닥쳐? 당신까지 안 태운 걸 고맙게 생각해. 어떻게 머리채 끌어서 밖으로 보내줄까요? 아님 걸어서 좋게 나가실래? 여기 친아드님 왔으니까 손 꼭 잡고 나가시면 되겠네. 왜 남의 집 와서 엄마 노릇을 해요? 에? 진짜 뻐꾸기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아주 끌고 가다시피 하며 대문 밖으로 맨발로 쫓겨내더니 아무것도 안 남게 시어머니의 집 모든 걸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형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서로 손을 꽉 잡고 서서 활활 타는 불길을 응시하고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속도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20년 넘게 못 보고 살았던 엄마라고는 하지만 늦게 만났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옆에서 지켜본 저도 그 진심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까요. 누구보다 이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장남인 아주버님은 남편과 시동생 등을 쓸면서 미안하다. 저 여자가 나 찾아왔을 때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릴 때 일을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서 믿었어. 너희한테 함부로 소개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만들고 전부 내 잘못이야. 형이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형을 탓해? 그래 큰형.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온 인간한테는 못 당한다 그랬어. 나도 속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옆으로 온 형님은 세 사람을 지그시 보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리고 질세라 우리 세 사람의 손도 잡았습니다. 아유, 나도 괜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미리 동서들한테 얘기 못해서 미안해. 나도 알자마자 아주 눈이 뒤집혀서 달려왔는데 오는 길에 남편한테만 알리고 저 여자 보자마자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아마 다들 몰랐던 사실이라 많이 놀랐을 거야. 우리 형제들한테 시간 좀 줄까요? 네, 그나저나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아유 둘째 동서, 우리끼린 그러지 말자. 미안할 거 없어. 이후에 남편과 아주버님, 시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짜 친어머니 노릇을 한 여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저와 형님은 평생 연을 끊은 채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진짜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세 사람 이름을 말하자 한참을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어서 괴로웠으면 차라리 볼 수 없는 먼 외국으로 떠나 살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자식 볼 면목이 없다면서 서울로 올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상처를 덮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뿐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벌인 짓에 대해서도 제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뿐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지체 없이 한국으로 오겠단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야겠네. 우리 아들들을 살리는 일이라는데 무조건 가야지. 가장 빠른 표로 내가 갈 테니까 증인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알려줘요. 그런 걸 내가 친구라고 둬서 이런 일을 만들었네. 끝까지 참 면목 없는 엄마네요, 나는.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는 것보다 엄마로서 오시면 분명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길어진 소송 끝에 우리는 가짜 시어머니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재산 정리까지 빨리 하고 튈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절차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니 뭐 이런 시스템이 멍청한 머리로 술술 풀릴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아니라서 여러모로 막히는 게 많아지자 아무것도 손에 못 건지고 나왔단 생각에 잔뜩 억울한 표정이더군요. 법정에서 한다는 말이 돈 한 푼 건진 게 없고 모르는 남의 집 아들 밥만 해주다가 끝난 것 같다면서 발악을 했지만 이미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는 명의도용부터 사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팔까지 붙잡고 매달리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다가 빌다가 떼를 쓰다가 참 그날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은 다 본 것 같네요. 결국 어머니 곁에서 그 여자를 떼어냈고 어머니는 잘못 살아온 대가를 어떤 건지 알려주겠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을 건드린 것만큼은 어머니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더라고요. 소송이 끝나고 그 여자가 징역 8년에 처하는 걸 보고 나서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5년 뒤에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새 형제, 새 며느리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럿이 사는 불편함보단 행복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복작복작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 같네요. 우리 집 다 지어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때는 내가 배로 어머니한테 잘해드릴 거야. 형님도 그 여자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번엔 둘째인 내가 나서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뭐든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면 돼. 나만 믿어. 알았지? 저는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서 아래도 위도 잘 살피며 행복한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형님의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잘 이뤄나가고 챙기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기보다 가장 나쁜 게 진심을 이용한 건데 그 파렴치한 인간이 벌받고 보낼 괴로운 시간과는 비할 수도 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날로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